네, 볼까요? 목이 아파가지고 목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게 들어오면 이렇게 근로도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요즘에 점점 사기꾼이 돼가는 느낌이니까 입으로 좀 털고 약간 생각하는 걸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게을러진 것 같아요. 다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 초심이 뭐였냐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그 사업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제가 초심 잃지 않겠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겠다. 이게 했는데 최근에는 굳이 안 봐도 된다고 하면 굳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보시겠다고 하면 이제 가지만 굳이 사람이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들리긴 해요. 근데 원하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셔가지고 그렇게 최근에 제가 입시학원 그쪽에서 좀 오퍼가 와가지고 그쪽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학원 원장님들을 모셔놓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집중도가 높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의 집중도예요. 다른 의미의 집중도. 자기 뒤통수 받지 않겠다 이게 강해가지고. 근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 교육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교육청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데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기서 여기 강사휴게실 2층에서 3층 올라오는데도 허덕거리잖아. 갔는데 이런 엘리베이터 없어. 심지어 주차도 몇 대 안 돼. 그래서 정말 그때 좀 지원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교육청에. 그리고 웃긴 게 강북 교육청인가 갔는데 주차가 이제 안 돼요. 근데 저쪽에서 한 명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강의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내리시라고 그러고 내렸어. 자기가 받쳐주겠지? 근데 웃긴 건 거기는 교육청 게 아니고, 교육청 건 여기고 여기 파란색 라인인가? 다른 라인이 있었거든요.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그냥 받치라고 했거든요. 거긴 유료랍니다. 이 같은 땅덩이에서 유료와 무료가 구분이 돼 있다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조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너무 교육청이 생각보다 좀 열악하더라고. 하나는 좋습니다. 화장실은 기가 막히게 좋더만. 화장실. 아니 4층까지 올라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강의하기 전에 죽을 뻔했네. 참. 일단 잠깐 해드린 거고, 요거 최신 판례 요건데, 요건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게 판단 기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판단 기준. 어디에? 업무방해죄. 일단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요런 상황이에요. 이 백화점 사례인데 일단 그냥 들어보세요. 일단 쟁행위를 하고 있긴 했어요. 이미 이따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 쟁행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누구랑 하고 싶어요 원래. 대표이사를 만나고 싶죠. 근데 재벌가들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현장 방문을 해. 그랬더니 노조 측에도 어떻게 했냐면, 야, 이때 온다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뭐 했냐? 피켓팅. 누구한테?
대표이사한테. 어떻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속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좀 큰 기업이라 잠깐 좋아합니다. 하여튼 요분이 안 했겠죠. 뭐 요분 법무팀에서 좀 했겠지. 여기 노조원들을 고소합니다. 뭘로? 뭐더라? 주거침입죄 아니 뭐더라?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건조물 침입죄?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주거침입죄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건조물 침입죄 처음 들어보는 거야 다. 죄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요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력. 그래서 요걸로 고소합니다.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해요? 이거 둘 다 논점만 좀 알아두세요. 피해자 의사보다 실제 경위나 실제 피해 상황 등 어떤 재반 사정을 보라고 하고 판단 기준을 쫙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왜? 요 판단 기준 때문에. 업무방해죄 판단 기준을 되게 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업무방해죄 성립은 안 됐겠지. 성립은 안 됐는데 그 판단 기준을 보는 거예요. 보시면 가볍게 보시고 제가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놓으시죠 하는 데는 좀 체크를 해서 나중에 좀 보세요. 보시면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에 대한 피켓 시위에 건조물 침입죄, 주거침입죄예요. 건조물 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보시면 요지 보세요. 일단 주거침입죄는 뭐냐면 왜냐하면 대표이사 거니까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이 이루한다.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의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 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밑줄은 거 있죠? 밑줄은 거 보세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자가 이거 주거침입죄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아쉽다 이겁니다.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 행위의 태양인지가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하되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한 거겠죠. 아무나 다 들어가는데 뭐 내가 들어가다 보고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에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 사례를 봤는데 이거 보세요. 아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 그러니까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소한 겁니다. 들어간 H 강서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백화점 개방돼 있잖아요.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하여 2층 매장에 들어가면서 보안요원 등에게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의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보고도 내비뒀던 겁니다. 그냥.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의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H 강서점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의 태양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보다 검조물 침입죄에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밑줄공 보세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건조물 침입죄 성립 안 된다. 이거예요. 얘네가 이제 아무리 이거 우리 평온 상태 해쳤다 주장해봤자 뭐다? 실질을 보겠다. 실질을. 우리가 봐야 될 건 2번입니다. 2번. 업무방해 부분. 요거는 뭐 별표를 치시던 아니면 형광펜을 잠깐 해놓던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요거. 문제가 나오면 요게 같이 나올 건데 건조물 침입죄는 나올 확률이 완전히 떨어지고요. 업무방해죄는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보시면. 업무방해죄 기억나시는 분은 나시겠지만 뭐가 초점이었습니까? 위력. 어떤 거?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되는지 초점이었고 요건 좀 다른 의미예요.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요런 걸 보겠다 요겁니다.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문제 보시면 업무방해죄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압되면 당연히 되는 거고 범인의 위세 그러니까 노조들의 위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수 노조원들의 수 보는 거고 주위 상황 막 다 막아놓고 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치고 들어갔다던가 뭐 아주 그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해가지고 치고 들어갔다던가 그런 상황을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거예요. 막 사업장 점거해버리고 대표이사실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점거 이런 거.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 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그 범행의 동기. 우리 무조건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야 얘네 장사 못하게 막자. 그래야 우리 얘기 들어줄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목적. 그 목적이 이거죠. 야 피해를 줘야 우리 말 들어준다 이거지. 그리고 인원수 엄청 많아. 막 500명 막 이래버려요. 건물 둘러 싸버리는 겁니다. 세력의 태양. 진짜 이 정도의 세력이면 상대방이 엄청 위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의 종류, 그다음에 피해자의 지위 등 재반사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뭐예요? 이거 똑같아요. 피해자의 동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뭐예요? 실질을 보겠다 이겁니다. 실질. 과연 이 사태를 보고 여기로 말하면 대표이사가 정말 C컵해가지고 얘를 들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업무방해죄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하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왔다고 보아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업무방해죄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심까지는 기업이 이겼습니다. 근데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 그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보세요. 이런 것까지 업무방해죄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고인들, 조합원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제압 등이 충분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의사나 진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 측 의사나 진술 이거 아니라고. 얘네가 뭐 쫓아다니는 거지. 자기들이 이거 보고 막 위압감 느껴가지고 우리가 얘기 들어줘야겠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보시면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의 인원, 성별과 나이 그리고 피해자 측의 인원,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이건 보세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등은 약 1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다닌 겁니다. 그냥. 피해자 등에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도 않았어요. 대표이사가 갔다고 해서 뭐 딱히 제재한 거 아니라고요. 위협적으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거 되게 웃겨요.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의 욕설, 협박 안 했고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을 사용해서 존댓말. 들어주십시오 대표님, 들어주십시오 대표님 이거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또 4번. 피고인들의 인사정책 결정권자가 인사재량권을 가진 대표이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 등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복직과 전보의 인사명령을 철회를 요청한 것뿐. 그러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그냥 얘기한 것뿐이지 강서점장인 피해자의 강서점 관리 업무를 막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기 어렵다. 그냥 대표이사 왔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들어주세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심지어 대표이사 30분 있다 갔습니다. 30분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위력으로 봐서 업무방해죄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요 사례가 나올 거고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하고 엮어서 나올 거예요. 업무방해죄하고. 그래서 한번 3기 때는 한번 요걸 한번 풀어볼까 해요. 그러면 2기 때 시험 문제 제외됐네. 어쨌든 이거 3기 때 한번 해볼게요. 왜 내기가 너무 좋죠. 왜 8페이지 2번 보세요. 너무 좋잖아. 사안 해결 만들기가.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판례도. 그래서 요런 게 있다 하고 조금 이거 좀 진지하게 보고 싶은데 하면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제가 이제 사실관계 갖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조금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좀 1심과 2심이 조금 오버한 건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네, 보시고 이제 어딜 가냐면 우리가 147페이지 조금 빠르더라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조법부터 할 건데 큰 틀을 가지고 가자고요. 큰 틀. 근로기준법은 어쨌든 사업주하고 근로자 사이의 계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노조법은 뭐예요? 노동조합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소속이 누가예요? 조합원들이 있는 거고. 근거를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얘네는? 노조법은? 헌법 제33조에도 가져왔어. 뭐? 총 3개를 보장해 주네요. 모일 권리. 그걸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모이면 끝이야? 모이고 가만히 있으면 굳이 뭐 노동조합 만들 필요 없죠. 모여서 요구할 권리. 이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모여서 얘기하면 끝이에요? 상대방이 쌩까면? 그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요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법에서는 이거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으로 니네 보호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나오는 게 뭐다? 노동조합이다. 흔히 말해서 요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단결권이겠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교섭을 할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여러 개 봅니다. 아까 봤어요. 누가 들어가? 근로자가 누구냐? 어떤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누구냐? 그 다음에 그래서 설립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운영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 뭐 봐요? 규약도 보고요. 뭐 설립신고서도 보고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 총회도 보고요. 이렇게 쭉쭉 보죠.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단체 교섭할 거야.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랑 할 건데 그게 뭐다?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랑 동일한데 플러스 뭐까지 들어갑니까?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 있는 애도
봐줍니다. 왜? 노동상권이니까. 실질 내가 나랑 계약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네들을 탄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위가 더 커지는 겁니다.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단체 교섭 해서 뭐 주체 보고요. 뭘 봐요 또? 목적 보는 거죠. 방법도 보고요. 쭉쭉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교섭에서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협약을 체결하겠지. 그걸 단체 협약이라고 합니다. 단체 협약 방식이 있습니다. 서면, 그죠? 날인, 응? 쌍방 서명 날인.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체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그 존 개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쟁행하지 못한다는 평화 의무도 있고요. 이런 의무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단체 협약이 체결됐을 때는 뭐 이렇게 가지만 하다가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렇지, 이때부터는 쟁행이 가는 겁니다. 이건 뭐 쉽죠? 주체 누구? 노동조합이어야지. 노동조합이어야지. 이상한 애들이 하면 안 되죠. 목적, 우리 회사의 복지를 위해서 넷플릭스를 사달라, 뭐 가능하죠. 근데 뭐 우리 회사의 복지를 위해서 송혜교를 데리고 와서 우리 행사 좀 봐달라,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수단 방법이라고 할게요. 수단 방법 보는 거고요. 막 불질러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불질러버리고 그러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쟁행이 봤다. 그 다음에 둘 다 뭘 봐요? 하면서 사용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사용자 이런 거 하지 마. 야, 교섭 단체 협약 쟁행이 할 때까지 뭐다? 부당 노동행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있어요? 자르지 말라고. 인사당 불이익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더? 교섭 쌩 까지 말라고. 이게 중요한 거 빠졌죠? 이거 뭐? 절차, 찬반투표. 쟁행이 찬반투표 있죠? 오, 답니다. 심심할 때, 너무 심심하다. 나 오늘 할 게 별로 없는데? 하면 뭐 연습장 켜놓고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재밌겠죠? 점심 먹고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그려. 그래서 내가 뭐 팍 써봐요. 이거 진짜 재밌어. 농담이에요. 재밌겠어 이게? 근데 집단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논점이 뭐 있었더라? 뭐 여기에 논점이 뭐 있었더라? 이 그림이 그려지면 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147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노조법상 근로자인데, 노조법상 근로자 아까 좀 봤는데 좀 추가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 좋다 이거야. 노동상권을 향유하려고 하는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우리 보시면 판례 태도나 이런 건 다 봤고요. 관련 문제 보세요. 관련 문제 1번 방송 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잠깐 볼까요? 요게 방송 연기자가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얘네가 방송국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제작진들이 껴있다고요. 제작진들이. 그래서 방송 연기자 어떻게 보면 1대1로 계약하는 거 아니야? 사업주하고? 그 방송국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제작 연출팀이 껴서 걔네들하고 계약해서 얘네들을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네도 뭐 출연료 같은 거 아니면 뭐 이게 조금 안 좋은 거 같은 거는 좀 제낄 수 있잖아요. 뭐 업무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 주장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방송 연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고요. 노조법상 근로자. 그래서 얘네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 요걸 보는 거예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판례는 방송 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 연기는 장가인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 요소 중에 하나. 당연히 연기자가 있어야 방송을 나갈 거 아닙니까? 방송 연기자는 참가인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 연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당연하고요. 방송 연기자의 연기는 참가인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 이루어지고 연출 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진행돼. 당연하죠. 이런 거예요. SBS에서 뭔가 뭐 TV 동물농장 같은 거 하면 연예인들 거기서 짜여진 각본 보고 하는 거잖아요. 런닝맨 같은 거 찍으면. 참가인은 방송 연기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 연기자가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출연료는 실연료 등 저작 인적권 대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뭐다? 기본적으로는 방송 연기라는 노무 대가. 출연료. 그동안 참가인은 방송 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방송 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 노무 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한국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 연기자는 뭐예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즘. 근데 아마 문제가 나오면 학습지 교사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애매해서 그래요. 밑에 당구장 표지 보세요. 2018년도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6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의미가 없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2004년 이후에는 이렇게 2004년 이후에 의문을 가진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2004년 이전에는 금기법상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 아니냐 이랬어요. 딱히 이견이 없었단 말입니다. 맞는 거 아니야? 어차피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 노동조합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2004년 이후에 갑자기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근데 취지가 다르지 않냐 이거야. 얘네는 개별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얘네는 뭐다? 이거 헌법 33조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노조법상 근로자랑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였어요? 서울시 여성노조팔 실업자도 포함시켜라 이거지. 실업자도 포함시켜라.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할 건 구체적 판단 기준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판단? 근데 그 나온 게 언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18년도에 나온 연도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기서 뭘 만들었다?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6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검토 의견에 내가 이걸 살리고 싶다. 시간이 좀 남았어. 이렇게 쓰면 되지. 2004년 이전에는 금기법상 근로자랑 노조법상 근로자랑 하나. 아니면 그냥 연도가 헷갈려. 내가 2002년이 그럼 연도 쓰지 말고. 연도 쓰지 말게요. 괜히 헷갈리니까. 자, 과거에는 금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같이 봤다. 하지만 금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의 취지가 달랐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의 실업자와 구직 중인자를 포함하면서 보호 범위를 달리 봤다. 그리고 뭐예요? 최근의 학습지 교사 판례를 기준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6가지가 별도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하면 요거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답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도가 헷갈리면 쓰지 마세요. 연도는 내가 자신 있으면 쓰는 겁니다. 틀리면 더 이상해. 이상하니까 연도가 헷갈리면 그냥 과거, 현재, 최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 판단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송 연기자가 그랬고요. 2번 보세요. 2번. 항만하역자의 노무제공자의 노조포상 근로자.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옛날 건데 요거 왜 갖고 왔냐면 요런 겁니다. 항만하역자의 노무제공자의 노조포상 근로자. 1번 방송 연기자든 학습지 교사든 일단 뭐예요?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항만노조 얘는 아직 사업장이 없습니다. 사업장이 없어요. 근데 항만하역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차피 일할 거니까 어차피 니네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뭐다? 일단 미리 노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해요. 보시면 판례는 설립신고 당시에 원고가 조합원으로 삼은 항만 내 항만, 창고 등 각 분야의 하역 및 운송 보관업 이와 유사한 하역과 일용 자벽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 다 필요 없고 항만 하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 얘네들이 뭐다? 어쨌든 허가를 받는 애들입니다. 얘네들 이미. 그들에 의한 노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아직 사업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인 원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 업체에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 업체의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나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을 할 게 거의 확정적인 거야. 원고의 설립 신고 당시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할 이 사건 항만 하역 관련 사업장이 뭐예요? 아직 현실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데 어차피 얘네밖에 못해요. 통상 단계적 준공 절차를 거치는 항만공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만의 준공 예정일 이전이라도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준공은 확정이 된 거야. 원고 조합원에 의한 노무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항만건설공사에 이미 착공된 상태로 준공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 조합원들의 취업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 뭐예요? 이거 잘 살리시면 좋습니다. 취업 자체가 확실시됩니다. 취업 자체가 확실돼요. 이 사건 항만에서 원고의 조합원들에 의한 노무 공급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은 일반적 의미의 단순한 실업자 내지 구직자와는 구별된다. 무슨 말이에요? 취업을 일단 안 하고 있는데 얘는 또 하나 구별되는 게 뭐예요?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는데 옛날에 좀 미뤘다가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항만하역 근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배 들어오잖아요. 배 들어오면 거기서 물건 갖다가 나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항구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얘네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어차피 그 항만에 있는 모든 물류를 관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어차피 배 들어오면 얘네가 신청해가지고 항만 근로자들 보낼 예정입니다. 이미 확정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데 요 판례는 무슨 말이냐면 항만 하역자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업 중이거나 구직 중인 자로 봐야 되느냐?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한다? 얘랑은 구별된다고 그래요. 왜? 얘는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취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애죠. 근데 얘는 뭐다? 취업할 게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여기에. 오케이? 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요 포인트로 나올 수는 있어요. 요거. 맞았죠? 취업 자체가 확실시 예정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구별된다 이거지. 이렇게. 특이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임종률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그래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가 가지는 특성, 특이한 특성이에요. 원고의 설립 신고 당시에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등
노조법상 근로자를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특이해요. 왜? 항만하역 근로자를 우리가 당장 가가지고 저도 이거 항만하역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다? 없다. 얘네 어차피 다 허가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결 볼까요? 결. 특수형태 근로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아까 나온 거.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진 않지만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서 좀 봐야 된다. 요거를 이제 검토 의견이나 뭐 이런 데 써주면 좋아요. 2022년 7월 보험설계사 23년 1월 고부장 캐리인데 이거는 아시면 쓰시는 거고 모르시면 그냥 패스. 그래서 그렇게. 뒷부분은 아까 제가 답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최근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하고 있죠. 그런 거 뭐예요? 노동상권 범위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프장 캐디 문제가 계속 나와서 노조법상 근로자도 최근에는 많이 A급으로 볼 겁니다. 그렇게. 151페이지 보시면 노조법상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뭐냐면 상대방 찾는 거예요. 누구의 상대방? 단체 교섭 상대방. 누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자, 노동조합 만들었고 이제 상대방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용자를 찾는데 보니까 써볼게요. 노조법상 사용자는 일단은 근로계약상 상대방이어도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근로계약 매진에. 그리고 플러스 더 범위를 확대시킬 겁니다. 보시면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 교섭의 상대방, 플러스 뭐? 부당 노동행위 하면 안 되는 애들. 그걸 부당 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 지켜라 이거지. 지켜라. 지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해야 된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법규정 보는 거예요. 법규정. 법규정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2호 보시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자, 그럼 3개네요. 3개의 끝. 2조 4호 과목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익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익대표자도 노조법 2조 4호 과목이 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 태도 보시면 이거 다 목차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법규정에 있는 겁니다. 왜? 애매하잖아요. 사용자면 사용자고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면 행동한 자이어야 되는데 뭐 개념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막 해놓은 거죠. 사업주 일단 볼까요? 사업주는 일단 사업주인데 사업주에 관한 판례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악구청에서 직업 담당사 아니면 환경위원을 뽑았어. 근데 얘네들 월급 누가 준다고? 국가가 준다고요. 국가가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가 근로조건 임금 올려주세요. 우리 근로시간 줄여주세요. 우리 야간에 근로하는 거 조금 조정해주세요. 누구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국가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국가. 그래서 실제 사업주가 누구다? 국가라는 거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판례는 각 지방노동청장입니다. 각 지방노동청장. 즉 여기 뭐 관악지청, 여기 서부지청, 남부지청 얘네들 그 이름으로 직업 상담원들과 뭐 사법상 근로계약 당연히 하겠죠. 관악지청 소속이면 관악지청 소속의 직업 상담하겠지. 체결하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누구?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님. 당연한 거죠. 월급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국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공무원 같이 대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됩니다. 당연하겠죠. 이에 따라서 피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단체 교섭 상대방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오케이? 국가. 2번 보시면 사업의 경영 담당자인데 경영 담당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실질적인 주인인데 내가 경영에 조금 미입하기 때문에 내가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애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사업 경영 담당자는 포괄적 위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에 전부 또는 아니면 일부 인사권이나 아니면 일부 연봉 계약을 정하는 그거나 해서 뭐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애. 오케이? 포괄적 위임에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게 포괄적 위임입니다. 아셨죠? 그냥 위임이 아니고 포괄적 위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네가 다 해. 대신에 거기에 나온 리스크도 네가 감당하는 거야. 그게 포괄적 위임입니다. 그게 포괄적 위임. 3번 보시면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쉽게 설명해보세요. 쉽게.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면 어쨌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데 어떤 내용?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해야겠네. 그러면 근로조건 결정할 때 얘가 영향력이 있으면 됩니다. 영향이 있으면 돼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있어야겠지. 직접적으로. 보시면 판례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뭐예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제목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목 그대로. 자, 그럼 이익대표자는 뭐냐 이거지. 이익대표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알겠어. 그럼 이익대표자는 뭐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같긴 한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십니다. 이익대표자는 노조원들하고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원은 아니야. 근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아. 근데 뭐예요? 약간 사용자의 개 같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저촉되는 위치. 그래서 판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똑같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어떻게 직접 참여하는 놈. 아니면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 다 열어볼 수 있는 애.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이건 잘 살리시면 좋습니다.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반대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죠. 실제 저촉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해. 무슨 말이야? 인사팀의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가 인사팀 업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언하는 경우 이것까지 이익대표자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업무 수행과 조합원으로서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자도 안 됩니다. 왜? 실제 저촉돼서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노무자 4번 보시면 사용자의 개념의 확장입니다. 확장. 날씨 따뜻해지니까 피곤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가장 슬럼프 많이 올 때가 4월 말부터 5월입니다, 5월. 1차 보시는 분들은 1차 시간 끝나면 퍼지기 딱 좋아. 1차 시간 끝나고 이렇게 이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좀 졸리니까 잠 좀 깰 겸. 1차 시험 딱 끝나잖아. 그러면 문제를 풀어. 나왔어. 느낌이 어때요? 다 맞은 것 같아요? 아니. 60점 간 넘겠는데? 뭐 떨어지겠는데? 이래요. 근데 막상 채점해 보면 다 맞아. 거의. 나만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 풀 땐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채점해 보면 거의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제가 다른 시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사람은 일단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문제 좀 푸는데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좀 잘 풀었어. 그러면 거의 붙어요. 거의. 그래서 1차 시험 보신 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1차가 붙잖아? 그럼 갑자기 내가 노무사가 된 것 같아.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거면 안 돼요. 이게 영어랑 또 달라. 영어도 내가 막 고생을 하다가 넘었어. 너무 좋죠. 근데 어쨌든 내가 노무사 관련된 시험을 본 건 아니잖아요. 서류 전형에 서류 접수에 요건만 했을 뿐이잖아. 근데 1차를 보잖아? 신기하더라고요. 1차를 보고 합격을 하면 갑자기 내가 노무사에 정말 이제 99%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을 갑자기 받습니다.
거짓말 같지? 진짜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2차는. 이번에 몇 명 시험 본다고요? 14,000명 본다며? 14,000명인가? 50%면 몇 명이에요? 7,000명입니다. 몇 명 뽑아? 그래 600명 뽑읍시다. 7,000명 중에 600명이에요. 90%가 떨어집니다. 90%. 그리고 작년에 쌓여있는 애들도 있잖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0%긴 하지만 이미 500명 뽑았을 때 노무사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얘네 항의 방문했다고.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많이 지원했으니까 올해는 한 1,000명 뽑을까? 못한다고. 왜? 얘네가 진짜 막말로 막 해가지고 그래 우리 그럼 수습 안 구해. 니네 알아서 해봐. 협조 안 하면 산업인력공단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조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도 500명 뽑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뭐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한번 늘어났으니까. 근데 1차 시험을 붙었다고 노무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원서 접수까지 1차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시험은 언제? 2차. 근데 이건 있습니다. 2차를 붙었어. 근데 뭐야? 2차 붙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100% 합격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주 쫄지 좀 마요. 제가 수능노무사님 면접 볼 때, 제가 면접 볼 때 12월 달이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 3차 면접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계속 마지막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제가 3차 면접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3차 면접이 되면 내년에 다시 오게 되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3차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궁금하겠지. 엄청 쫄려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데도 혹시라도 이번에 많이 뽑아서 떨구지 않을까? 카더라 통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시험 붙은 애들을 3차에 떨굴까? 떨구는 게 더 어렵겠다. 그리고 여러분 3차 시험 딱 들어가면 2차를 만약에 합격했잖아? 합격했어요. 그리고 3차 시험에 들어갈 때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 완전 백지야. 심지어 내가 이거 어떻게 공부했더라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만약에 2차 시험 합격하시면 서로 이제 합격 오픈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합격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누군가 막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가 한두 명은 있잖아요. 500명 중에 한두 명이 없을까? 무조건 있습니다. 갑자기 그날 저녁에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카톡을 초대해. 그 자식들은 어떻게 연락처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서 걔가 만들어줘요. 오픈 채팅방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야?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3차 면접을 위해서 스터디를 하자. 그래서 막 옛날에 있었던 책 막 가지고 와가지고 하려고 해요. 스터디 될까? 그냥 만나서 놀세요. 놀아도 됩니다.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예. 울지만 마요. 가서. 뭐 저희 또 공기 때 한 명 떨어졌는데 그분이 아마 울어서 떨어졌을 거야. 근데 그분 언제 봤다? 내년에 당당하게 합격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면접에 떨어지면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병신 나가봐라. 바빠가지고 남 신경 안 씁니다. 나만 바빠 죽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합격하면 재밌는 일 많으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돼. 1차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된 게 아닙니다. 1차는 그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뭐 1차를 완만하게 보다. 제가 1차 저 어떻게 봤다고? 저 90점 맞았다고. 왜? 열심히 해야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는 어려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차는 어렵습니다. 만만하게 보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 한번 봐보라고 그래요. 몇 점 받나. 만만하지 않아요. 1차 어려워요. 대신 1차가 됐다고 합격을 단정짓기에는 너무 큰 산이 있어. 2차. 2차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1차는 어려워요. 2차는 진짜 어려워. 너무 심각해. 요즘처럼 경쟁자가 이렇게 빡세면 정말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1차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이 패턴 살려가시면 되고 3기 때는 진짜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동차생분들은 1차 합격하면 제가 그래도 휴강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이게 일요일까지 쉬잖아? 그럼 갑자기 월요일까지 쉬고 싶어져. 그리고 다음 주까지 쉬어버려요. 뭐 나만의 내가 1차 합격했으니까 뭐 요즘에 그 인스타 많이 한다면 요즘에 샵 뭐 1차 합격 뭐 해가지고 놀러 가고 그 걸리면 안 돼. 다 찾아봐야겠어 진짜. 제가 인스타 안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요. 그래서 1차 합격하면 그냥 토요일은 쉬고요. 어차피 피곤해요. 졸리고. 토요일은 쉬시고 일요일부터는 뭐 밀린 거 동영상 강의 보시거나 공부가 진짜 안 되면 그냥 밀린 거 보세요. 강의. 복습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의욕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의욕을. 그러니까 1차가 합격하시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 빨리. 저는 걱정이 개인적으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되게 걱정이에요. 이게 안 돌아옵니다. 아예 불합격하잖아? 그러면 그냥 잠수야. 근데 내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그 사람은. 근데 1차 합격하고 약간 이게 흥행해서 하다가 봤더니 야, 나 내년에는 존나 잘 쓸 것 같은 거야. 느낌이. 막 그게 갑자기 막 느껴져요. 막 이게. 내년에 내가 이거 유호진 이 새끼 강의 한 번 더 들으면 정말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때부터 좀 꾸준히 연기부터 쭉 따라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1년을 준비하겠다 하고 촥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1년을 또 준비합니다. 우리는 무한 반복이야. 그러니까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장에는 뭐예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요. 완벽한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더 100점 밖에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1차 하시고 그냥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거나 내가 다 보고 들어가겠다. 이게 1번. 아니면 나 진짜 시간이 없어. 그래서 딱 2기, 3기 때 나온 주제만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겠다. 근데 거기도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안 나오면 한 번 더 하고 그게 모범이에요. 근데 나오면 대박인 거지.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 대박을 노리겠다. 난 씨발 3기만 가져갈 거야. 나오면 대박인 거야. 진짜. 근데 그런 분들 거의 떨어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노동법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과목으로 똑같이 가져가더라고. 제가 있었습니다. 제 친한 형님이 저보다 늦게 됐는데 그분이 딱 담배 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호진아, 형은 딱 3기 자료만 가져갈 거야. 동차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형, 저는 그냥 다 볼래요. 그랬거든. 그래. 나는 형은 딱 그게 맞아. 근데 진짜 노동법이랑 인사관리가 그 형님이 딱 찍은 게 다 나온 거예요. 3기에 다 있었던. 그래서 저는 그 형 붙은 줄 알았습니다. 언제 봐? 그 첫날에 보잖아. 두 번째 날에 3기 때 다 한 2문제씩인가? 특히 민사소송법이 3기 때도 안 나왔던 문제가 그 형님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근데 확실히 직전에 본 거는 절대 못 이겨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머리가 좋은 사람, 2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면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자, 머리가 정말 좋아요. 나 IQ 150이야. 책 한 번 보면 거의 다 외워. 그리고 나 이거를 한 30번 봤어요. 근데 누굴 못 이긴다? 시험 보고 직전에 본 새끼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 이렇게 보다가 노동조 설리심사만 쉬는 시간 20분 동안 한 30분 봤습니다. 딱 나온 노동 설리심사 나왔어. 막 갑자기 책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집중력. 진짜. 그래서 직전에 보는 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방법 고민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인강생 분들 중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물어보시던데 제가 그럽니다. 내년을 준비하실 거가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정말 내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요. 3기가 끝나고 2주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무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거쳤던 사람과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여유롭게 지냈던 사람은 내년에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1차 합격했어. 근데 나 9월달 연기부터 다시 2차 시작해야지. 직장인이 아니고 전업이라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동차반 개강하잖아. 동차반 같은 거 들으셔도 되고. 동차반은 좀 솔직히 진짜 한 번도 2차를 안 만져본 애들은 동차 반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2차를 좀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깐 1차 볼 때 잠깐 나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같이 GS에 들어와서 호흡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좀 이게 사람이 놔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1차 합격하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 헌동차 되면 저 헌동차로 합격했잖아. 헌동차 되잖아요. 진짜 거짓말 하나 하고 일자 보고 그날 바로 공부합니다. 왜? 어차피 이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니까 난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 일자를. 그죠? 그렇게.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공부가 너무 안 되면 우리 사무실 와. 내가 밥 사줄게. 대신 우리 사무실 우리 회의실에서 공부해야 돼. 아셨죠? 안 그러면 또 여기 자리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다 놔두고 공부시킵니다. 제가 우리 노무사님들을 이렇게 딱 이제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제 방이 좀 넓어요. 넓게 뺐어.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임차하는데 내가 내 방 넓게 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넓게 뺐는데 여기에 책상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옷장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소파 있고 여기를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 손들어 했더니 다 모니터만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에 제 말을 아예 안 듣습니다. 앞에만 보고 들어. 여러분들한테 그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관리를 한번 받아보던가 나한테. 화이팅 하시고. 자, 노마자 4번 볼게요. 4번. 사용자 개념의 확장인데 요거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조금 중요해요. 왜? 요거의 판단 요건을 얘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구나. 자, 일반적으로 다시 할게요. 여기 왜 노조법을 제가 여기부터 막 그리냐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배웠으니까 우리 단체교섭 대상에서 나머지는 어차피 법조문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요거는 좀 기억해 달라고 한 거 있었습니다. 요건 뭐? 기억나시죠? 나머지야 뭐 개별적 관계, 집단적 관계 둘째치고 사용자가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됩니다. 처분 가능성. 그러면 쉽게 빼자고요. 우리가 어렵게 가지 말자고. 우리가 노조법상 사용자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일단 노조법상 사용자 누구랑 교섭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조합이랑 교섭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뺄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일단 사용자여야겠구나. 어떤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여야겠구나. 왜? 네가 회사 대표가 돼야 처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회사 대표가 돼야.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되겠구나. 오케이, 사용자 되겠구나. 근데 조금 범위를 넓게 보는 거죠.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냥 투자 받은 회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고 내 뒤엔 누가 있어요? 실질 배우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봤더니 이 사람 말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야, 얘 이렇게 해야 되고 휴가 이렇게 보내는 거고 징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실질적. 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럼 뭐예요? 얘도 노조법상 사용자 돼야 되지 않겠냐. 왜?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따져보세요, 여러분. 누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얘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얘가. 왜? 얘가 시켜야, 얘가 말 듣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그래서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판례가 말하는 건 뭐예요? 사용자 처분 가능성은 제가 엮은 거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받았는데 그거 처리해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뭐예요?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 수규자, 지켜줄 사람. 불이익 취급하면 그 불이익 취급 없애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 거. 그게 노조법상 사용자의 확장입니다. 확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확장은 뭐였어요? 모자회사 이런 거 봤었죠. 내가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써야 되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고, 얘는 넓게 봐서 내가 노조법상 단체교섭에 나가야 되는 주체를 보는 겁니다.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를 찾는 거고. 그거 보시면 1번 보세요. 단체교섭 당사자. 그거 판례랑 연결시키면 됩니다.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로계약 플러스 묵시적 근로계약이 한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판례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자, 당연한 거겠지. 근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는 자,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 근로자여야 처분하기 쉬우니까.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는 입장인데, 최근에 근로조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저 뒤에 있는 놈,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하급심이 나타납니다. 하급심. 대법원 아니에요. 하급심.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사용자 처분 가능성 때문에 이쪽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2번 보세요. 오케이. 그럼 지배개입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확정 보자 이거지. 지배개입 주체로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원칙.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 금지 주체 보는 겁니다. 지금. 판례는 부당노동행위 예방 제거. 어쨌든 노동위원회 가서 내가 판단을 받았어요. 부당노동행위라고. 그러면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애. 그걸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놓고 양가로 2번 구체적 검토는 뭐냐면, 그럼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 유무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어. 얘가 부당노동행위 예방, 그다음 구제명령 시행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 실질적 지배력 유무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한 게 구체적 검토예요.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4호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뭐예요? 노동상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 지배계의 주체로서 사용자 인지 여부도 보면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들어왔어요. 지배개입에. 그럼 그 구제신청 내용을 보면 누가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지 썼을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이.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하여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그러니까 빠져있는 놈인지 아니면 와가지고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놈인지 보는 거고.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와가지고 단순히 보조적이거나 조언적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가가지고 찍은 애들은 다 잘리는 겁니다. 다음날. 노조 활동 못하게 뒤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사장은 바지야. 이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과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어떻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노조법 제81조 4호에 소정행위를 했으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배개입에 한정해서만 나왔습니다. 지배개입에 한정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면 지배개입 쪽으로 나올 거예요. 지배개입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조금 쉬셨다가 노동조합 설립심사부터 해서 노동조합 쪽도 한번 쭉 볼게요.